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의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이오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크게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거점 육성 등 3대 전략을 우선으로 하고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 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등 6대 정책이 뒷받침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 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히며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규범과 비관세 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쟁점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이 우리 기업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제 개혁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이나 미국 기업의 유턴 장려와 해외 유보금 환입,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국내 이전 장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 내 보험금 찾아줌을 구축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구체적인 액수를 포함해 지급 여부가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모든 보험사에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 일정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일단은 현 시각에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별로 보자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냉온탕을 오가며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총 상위주들을 보자면 일단은 큰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등은 현재 강보합권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은행이나 철강주 등의 조정이 보이는데 특히나 철강주가 오늘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폐지한다는 건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세까지 폐지가 된다면 더더욱더 공급 과잉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며 철강 업종들이 오늘 좀 힘겨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중국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이은 정상회담, 또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방면의 협의가 이끌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드 갈등의 실마리가 드디어 보인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게임, 여행, 화장품, 관광업종 등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 이슈로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대외적인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우리 장의 세세한 이슈들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2483.49포인트 거래가 되고요. 약 1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만이 지금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냉온탕입니다. 저점은 2478포인트, 고점은 2485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로 7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박스권에서 보합권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현재 기관만이 오늘도 삽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기관이 좀 주로 사고요. 외국인 개인은 파는 형국입니다. 외국인은 1301억 원 팔고요. 개인도 548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사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1155억 원이나 들어옵니다. 기관 1595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모두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까지 지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 네이버가 선전을 하면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들도 오늘 낙폭도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1%, 1.7,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올라가고 현대차, 강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철강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는데 32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소폭씩 상승하고요. 금융주들 소폭씩 빠집니다. KB금융은 전주에 괜찮았는데 오늘은 살짝 300원 정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매매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SK텔레콤만이 1.99% 빠지는 정도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74.2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긴 했네요. 0.31% 오름세인데, 자, 이제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773포인트까지 저점 형성이 돼 있고요. 오늘의 고점은 777포인트입니다. 온종일 오늘 역시나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코스닥 보시면 되고요. 상승폭이 그래도 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 체크가 한눈에 됩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810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도 495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122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그리고 CJENM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업종 그리고 방송연예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데 CJENM이 오늘 오랜만에 4%대 상승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즈는 낙폭이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과 바이로메드는 빠집니다. 하지만 펄어비스가 오늘 5%가 넘게 급등하고요. 메디톡스 0.69% 올라갑니다. 포스코캠텍이 3.53%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슈젤과 파라다이스 각각 2%대 상승, 나머지 종목들 셀트리온지아, 코미팜, SK모트리얼즈 1% 안팎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88원, 1088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보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세제 개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좀 보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어떤 주에는 세제 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미국 증시가 빠지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세제 개편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 동방경신했다 이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 따라서 좀 증시의 방향성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주말까지 뉴스를 보면 지금 그 하원에서 올라온 그 수정된 법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과 하원의 그 합의된, 그러니까 단일화된 그 합법안이 지금 일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제 한 3-4명 정도의 그 반대표를 던졌던 상원 의원들이 다시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이번 주 내에 세제 개편안 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세제 개편안이 오는 19일에 이제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1석, 52석 정도의 공화당 의석수에서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동안에 반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상원 의원들이 의견을 바꿨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따 이제 대규모로 이제 30년 만에 대규모 이제 기업 감세라든가 가계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뭐 소비라든가 투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간 좀 다소 주춤했었던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런 감세 정책 효과 자체가 뭐 실효성을 거두고 또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업 이익이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뭐 소비라든가 일자리 확대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의 어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랠리를 좀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방문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잠깐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빈 방문 마치고 정상회담 마치고 또 리커차 총리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손에 쥔 것들이 많다라는 평가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홀대론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중국 관련주들 코스닥 종목들 보니까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회담 이전의 회담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양국의 경제 협력이 좀 강조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사드의 완전 해결은 아닙니다만 좀 봉인 수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공동 선언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10월에 새로 선임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을 만나지 못한 점들은 뭐 성과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리커창 총리가 뭐 무역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라는 발언, 그리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때 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발언 등을 좀 비춰보면, 지난 10월부터 진행되어 온 해빙 무드 자체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맞물려서 중국 관련주들도 좀 지금처럼 좀 반대가는 흐름이 조금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요일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이제 뭐 전략 측면에서 이제 크게 뭐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IT 업종이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뭐 내년 연초부터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유가의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뭐 정유화학 업종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유통, 중국 관련주들, 또 미디어 엔터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쪽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경제정책을 세우는 자리로 저희가 들었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이곳에서 오갈까요? 네,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은 그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무원이 매년 그 베이징에서 한 번 합동으로 개최하는 경제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회의를 말하는데요. 뭐 연례 개최 전에 중앙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1개월 넘게 조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본회의에서 1년간 실적을 평가하게 되고요. 국내 경제 상황의 그 변화라든지 대안을 그 검토한 뒤에 거시경제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게 되고요. 또 내년 주요 경제 정책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성장률과 물가 목표도 같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가 아무래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작년만 하더라도 안정과 정진이라는 경제 정책 기본 노선을 정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 방지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철강과 석탄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주요 요인이 됐고요. 또 해운주도 상승하는 호재도 되기가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참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별로 좋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도 우상향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도 중국 증시는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열린 공산당 정치국회의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년도와 관련된 주요 과제로 금융 리스크 억제를 내걸었습니다. 신용대출 총량이 GDP 대비해서 200%를 넘는 금융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리스크 억제가 주요하게 이번 회의에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다한 채무뿐만 아니라 신용 팽창에 따른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률 목표를 올해 6.5% 안팎의 표현 수위를 내년에는 좀 톤다운 시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다른 때와 달리 안정 비행을 의식한 분명한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는 좀 다소 부담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장 둔화에다가 미중 간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진행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위엔화는 절하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위엔화는 1월 달에 한 6.6위엔을 고쳐놓으면서 연말까지는 7.2위엔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IB들의 전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엔화 절하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다양한 각도의 금융과 관련된 규제책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 올해 한 3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리면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합니까? 네, 중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6.8% 전후로 성장률이 꽤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도에는 IMF 등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6.5% 전후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경기 연착륙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과잉생산 시설에 대한 감산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정책이 강화되고요.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부패 운동 그리고 반오직 운동으로 인해서 사치품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중국은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 다음 해에는 성장률이 다른 때보다도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인사이동이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정치권의 사정 작업뿐만 아니라 구조 조정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안정 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중국 증시의 전망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밝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결국에 이제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 높은 성장률보다는 질적 성장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 이끄는 업종들에도 변화가 오게 될 것 같고요. 산업구조 변화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대1로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반 기계나 특수기계, 통신기기 쪽으로 생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흉한 신취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 설비라든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도 좀 활발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안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무인 편의점이 지금 확산이 되는 이런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투자도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일상용품의 그 수요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들도 계속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의 그 체감 경기도 계속 그 호조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내년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겠지만 경기 확장 추세에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도 성장률은 낮아지고 조금의 수축 국면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진출을 해 있는 우리 기업들 많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뭐 우리 경기가 혹은 이제 뭐 다른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기가 같이 좀 수축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 신흥국 중에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 경기 회복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멕시코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신흥국의 주가라든지 통화들이 대부분이 안정된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선진국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원자재 수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신흥국은 국가별로 주가와 통화 가치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아공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자금 유출이 계속 멈추지 않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될 정도로 펀더멘탈이 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 생산이 11월까지 전년 대비 50%나 늘어났고요. 또 11월 한 달 산업 생산 증가율만 하더라도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주가는 8월 말 이후에 20%나 상승했고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 신흥국 안에서도 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주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우리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뭐 초반에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오늘장만 봐도 그렇고요. 뭐 게임이나 화장품, 엔터 관련 종목들, 여행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시 오름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업종들 내년에 오히려 정상화가 되면 더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진짜 일어날까요? 네, 아무래도 차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 보급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도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매 판매액은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32% 넘게 증가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에 해외 직구 우대 조치가 현재 10개 도시에서 15개 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패션 의류, 건강식품, 소형 가전 쪽과 관련된 매출은 분명히 늘어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제트로가 사드 보복이 한창이었던 올해 8월에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나 의약품, 건강식품, 디지털 카메라 쪽과 관련해서 한국 제품 제9위 부사가 낮아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9위 부사가 높은 업종은 화장품, 미용, 그리고 의류와 패션, 그리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보다도 외국 제품 중에서도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한국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효율,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국인들이 선호한다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업계 쪽에 매출이 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연예인 그리고 또 중국인 파워블로거를 대거 초대해서 론칭 행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K-뷰티, 패션 의류, K-푸드 쪽의 수출 전망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